경찰, 요양병원장이 환자 2명 살해, 법원은 영장 기각했다. 23년 12월 14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불과 며칠 전 기사죠. 처음 나온 기사는 TV조선에서 11월 13일 단독 병원장 살인 혐의 강력 부인, 경찰이 안락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경찰은 의사라면은 당연히 알 정도로 위험한 의료행위, 의료지식을 이용한 의료행위로 환자 2명이 숨졌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를 가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살해 혐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안락사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13일날 기사에서는. 일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명치료 중단, DNR을 쓰고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안락사는 불법이거든요. 일단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이거에 대해서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통은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이거나 어떤 개인의 신념, 종교적 이유로 안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의사가 판단하길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치료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 하지만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죠. 환자가 심정지가 와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 그냥 편히 가고 싶다, 또는 가족들이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그대로 봐드리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수혈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종교 같은 케이스, 그런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수혈을 받지 않는 DNR, 그런 것도 있고요. 혈액투석은 안 받겠다, 인공호흡기까지는 안 달겠다, 항암제를 쓰진 않겠다, 이거를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거와 관련해 여러가지 개개인의 사항들로 인해가지고 여러 복잡한 DNR임에도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제한적으로 DNR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나온 기사를 잠깐 훑어보고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건은 8년 전인 2015년에 일어난 일이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며 최근에 밝혀진 부분이라고 합니다. 환자 2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이 8년 전 환자들이 전염병인 결핵에 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병원장과 함께 범행을 벌이거나 도운 의혹을 받는 병원 관계자 2명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2015년 9월 A씨는 병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병원 환자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병이 전염될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명의 환자를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각각 살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상황상 2사람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어려웠고 결국 2차례의 살인을 통해 전염병 감염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다. 결핵은 아시다시피 2급 전염병입니다. 발생하면은 24시간 이내 보건소 같은 데 신고를 해야 하고 격리를 해야 하는 질병이에요. 경찰은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실수가 사고가 아닌 명확한 동기와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는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며 과실치사나 살인방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와 범행 과정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다, 확실한 건 아직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몰래 투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염화칼륨은 치료 목적으로 소량 사용할 수 있지만 투여량이 많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직원 B씨와 C씨는 범행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떻게 도와줬냐 하면은 약품을 병원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앞서 2명의 환자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환자의 보호자들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때문에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검 역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년이 지난 뒤 경찰에 관련 첩보가 접수됐고 내부 고발자 등의 진술도 확보되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병원장은 대형 법무법인 정관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대응했다. 상당히 비싼 정관 변호사를 썼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그러니까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을 기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의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 8년이 경과해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실행 행위에 대해 직접적 증거, 그러니까 CCTV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기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후속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안락사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기사들의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당시 2015년 9월 환자는 전염병인 결핵에 걸렸는데, 결핵은 법정 2급 전염병이고 공기전파라서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병이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를 진행해야 하죠. 확률이에요. 무조건 걸린다는 거 아닙니다.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수두에 걸려서 7일간 입원한 적이 있는데, 수두가 공기로 감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음압격리실, 거기에 입원을 했거든요. 보다시피 수두도 2급이죠. 결핵도 마찬가지인데,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음압격리실이 갖추어진 곳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격리실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간 후에 치료를 받고, 결핵은 여전히 있지만 뭐 전염력이 소실되었는데 아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에서 옮겨가지고 치료가 가능한데, 전원하는 과정이나 결핵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상적인 상황은 이런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걸까?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 아직 뭐 조사 중이고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취재 내용과 관련한 가상의 시나리오 같이 조금 내용을 한번 곁들여 볼까 해요. 일단 이 문제가 발생한 거는 2015년 이제 메르스로 난리가 났던 상황이죠. 기사 취재에 따르면은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취재 내용에서는. 그러면은 누군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일까지 벌이는지. 아니, 결핵 환자가 나오면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업계 종사자 말에 따르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 기사는 2016년 7월 19일 날 났던 기사인데, 메디컬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병원 내 결핵 문제, 컨트롤 타워도 시스템도 없다. 결핵 신고는 병원 폐쇄, 문 닫을 각오하지 않고서야 신고 어려워. 이런 내용이 기사에 있었어요. 이 기사가 왜 나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정기검진에서 결핵이 나와가지고 신생아 160여 명이 역학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제 그나마 큰 병원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계각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신고는 병원 폐쇄랑 직결된다 라는 공식 때문이다. 결핵으로 확진되면은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신고를 기피하는 곳이 많다면서, 신고 즉시 역학조사가 들어가면서 입원 환자들은 전부 퇴실하고 병원은 폐쇄되기 때문, 결국에는 방 다 빼고 문 닫아라는 거죠. 좀 더 과거에는 2014년에 부산의 A 산부인과 의원에서 직원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산모를 비롯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거센 비난과 함께 플랜카드까지 걸고 항의를 하면서 폐업 지점까지 몰린 적이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원장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해가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는 또 이럴 거예요. 의료인 정신과 윤리 이런 것도 없냐 생각도 할 겁니다. 병원이 문을 닫아도 할 건 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은 그게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일단은 병원장이 의료인이기도 하지만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등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의료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갈 것 같으니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냐, 돈이냐 사람의 생명이냐 의료인의 그 윤리냐, 그런 문제에서 이런 혐의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18일에 추가로 보도된 더 팩트 언론사에 따르면은 병원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에 당시 병원은 금전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환자를 받았고 이 중 결핵 환자도 포함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어요. 최근에 연예인 관련 사건도 추후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일단 말은 신중하게 좀 아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일까? 간과한 것이 분명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2명의 환자를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각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상 두 사람을 퇴원시키거나 옮기는 것도 어려웠고 결국 2차례의 범행을 통해 전염병 감염 사실을 감출했다는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퇴원을 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 뭐 서울 소재라고 하니까 여러 뭐 결핵 전문 병원도 있고요.
격리실 있는 병원은 또 여러 곳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메르스 때문에 격리실이 다 차가지고 어려웠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이 문 닫을 각오를 하고 그거 해야 돼가지고 그냥 강제로 숨겼거나. 물론 강제 퇴원이 불가능한가, 병원에서는 뭐 치료 못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 퇴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입원했다가 뭐 코로나 걸리면은 강제로 퇴원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퇴원시키면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전으로 시작 단계로 잠깐 돌아가서 일단 결핵 진단은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싶었어요. 일단 추측입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만큼 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입원용으로 엑스레이만 구비하고 CT나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원, 뭐 종병이나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 전원 가가지고 진료받는데, 요양병원에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응급실 경험에서는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의심된다 하면은 격리실에 격리를 한 다음에 혈액 검사도 진행하고 CT까지 찍어보고, CT에서 결핵이 나왔다 하면은 객단 검사도 하고, 피부 반응 검사는 이제 응급실에서 해본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로도 충분히 응급실에서는 결핵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도 과거에 잠목결핵을 그냥 단순한 뭐 직장검진, 혈액검사로 진단받고 4달 동안 약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비교적 결핵 진단이 쉬우면서도 엑스레이 가지고만 보기에는 조금 판별하기 어려운 요소도 존재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 그런데 엑스레이상 결핵이 나왔다 해서 부랴부랴 응급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격리실이 준비되었냐, 아니면은 격리실이 없어가지고 격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해야 되나, 이제 뭐 그렇게 좀 준비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 결핵으로 입원하거나 전원을 했던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이 든 환자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고, 엑스레이상에서 결핵이라 의심되는 사람이 나와도 뭐 CT상에서는 다른 질환이거나 폐섬유화증이나 오래전에 앓은 결핵, 올드TB라고 하죠, 그런 게 흉터로 남아가지고 결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그런 거를 오인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부터 정말이라면은 또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졌죠. 자, 말씀드리기 앞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냥 탐구해보는 정도예요. 일단 요양병원 입원 기본검사에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다 있고요. 흉부 엑스레이상에 결핵이 의심된다 이런 소개 나왔는데, 이거를 은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엑스레이 검사를 취소시켜서 검사를 하지 않는 듯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검사는 했으니까 그 결과는 받겠죠. 기록은 지워버리고. 그래서 의사나 관계자들은 결핵인지 알지만 기록상으로는 삭제를 했기 때문에 결핵은 아닌 뭐 이제 뭐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것이 되어버리거나, 판독에는 정상으로나 해놓고 염증 소견이 있다 등등 이제 결핵이 아닌 것처럼 꾸밀 수도 있겠죠. 뭐 정상적인 판독이 아닌 이제 날조된 판독으로, 아니면은 상병 코드에 결핵을 넣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폐 관련 질환을 넣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상병에 아마 결핵을 넣으면은 전산상으로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기록에 남아가지고 추후에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은폐하기 위해 했다 하면은 뭐 방금 이야기한 기록을 지워버리거나 상병이나 기록을 그냥 정상이나 아니면 그냥 염증 정도 넣어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처음처럼 그냥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앓은 결핵의 흉터이거나 결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핵은 아닌 그런 상황, 의사라고 해서 모두 엑스레이를 잘 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핵이라고 믿어버리고 착각 속에 버린 일은 아닐까,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병원 직원 B씨와 C씨가 등장합니다.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A씨는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몰래 투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B씨 측은 괄호 열고 범행에 사용된 괄호 닫고 약품을 병원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월 18일에 더 팩트라는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은 경찰이 의도를 갖고 고의로 했다는 병원 관계자 녹취록을 입수했다 해요. 이 염화칼륨 주사 어떻게 몰래 투여했냐, KCL 주사 2015년 9월 11월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염화칼륨 원액을 60대 남성 80대 여성에게 투약한 혐의, 병원장이 간호사 등을 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혼자 진료를 보고 나온 뒤에 30여분 만에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답니다. 일단은 다 진술에 의한 내용들입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고요. 요양병원에서는 보통 환자들 칼륨 수치가 낮으면은 K콘땡이라는 경구약을 먹이거나 급격히 교정을 해야 하는 낮은 수치다, 뭐 먹이기 힘든 상태다, 그러면은 수액에 염화칼륨을 섞어서 하루 종일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주기도 하고 며칠 동안 주기도 해요. 뭐 그런 처방이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칼륨 재고 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8년 전이라 자료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물증이 남아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본인이 자백하는 게 아닌 이상 진술만 언론사들을 통해서 공개된 거라 가지고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도 그렇게 대형 법무법인 정관 변호사 출신을 고용했다 하니까 더욱이 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화칼륨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은데 체내에 칼륨 수치를 올려주는 약이에요. 칼륨이 바나나, 고구마 이런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바나나 많이 먹고 고구마 많이 먹어도 고칼륨 혈증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음식은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면서 조절이 되지만은 주사로 한 번에 고용량을 원액으로 주면은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칼륨 혈증이 되면서 상당히 위험해진단 말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부정맥에 심정지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응급실에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고칼륨혈증 환자들이 간간히 왔었는데 보통은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는 경우에 오는 빈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응급실 올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뭐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있던 것도 있는데 그 당시 의사 선생님 말을 한번 떠올려보면은 칼륨 수치가 7인가 8인가 되면은 당장 심장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응급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염화칼륨 주사를 하나에 한 번에 다 투약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그런 생명이 위독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 약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따로 관리하기도 하고요. 실제 칼륨을 과다 투여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내용을 담기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의 기사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수액을 통한 칼륨 투여가 과다해 고칼륨 혈증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칼륨이 다량 함유된 수액을 지속적으로 과다 투여하고 이후에도 칼륨 수치를 검사 팔로우를 안 했고 신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병원 측에 충분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제 법원은 환자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당뇨나 신장질환의 병력이 없을 경우에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이고 환자에게 고칼륨 혈증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등으로 보아 병원의 책임을 40% 제한하고 환자의 요구액 중 4억 2천여만 원의 책임을 부과했다 합니다. 칼륨이 그만큼 위험한 약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병원장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B씨와 C씨는 범행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며 조사에서 약품을 병원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살인에는 관여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고 다른 기사에 따르면은 이 약물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특정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부분도 있으며 이것도 어떻게 조사가 들어가겠죠.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거는 칼륨 수치가 낮으면은 지속적으로 며칠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무고하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일어난 일인데 누군가 앙심을 품어서 현재 상황까지 온 것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경쟁업체에서 건수를 터뜨린 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경찰 주장과 언론의 취재대로 원래 투약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의사는 처방만 내고 간호 인력이 주사 처치를 하게 하면 되는데 병원장에게 직접 주사액을 전달만 했을 뿐 진술을 했고 그 병원장은 이례적으로 혼자서 환자를 진료보러 들어갔으며 그 환자들은 30분 만에 사망했다 이런 진술이 확보되었다 하니 심상치 않기는 해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